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내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죠. 네, 한동훈 대표는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엔 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다는 글을 남겼는데 이 신임 최고위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함께했습니다. 조금 전엔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20여 분 동안 접견했고 이 저녁에는 윤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강조한 만큼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대표는 홍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 간 시너지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발목이 잡히셔가지고 우리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두 분이 저녁에 집권 여당의 강점은 국민을 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다 이겨내고 역경을 이기고 결국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에서 특히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과의 관계 설정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친윤계 다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독주에 맞서려면 이 당이 안정될 수 있도록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의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두고 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특검 임명 문제는 원내 전략이라며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일단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한 자신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재확인하며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 과정이 남았는데 통합이냐 갈등이냐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일단 한동훈 대표 당선 이후 이 각종 특검법을 언급하며 대여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등 5가지 사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아침 회의에서 나온 박찬대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제1결의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해식 수석 대변인도 해병대원 순직 1주기가 지나도록 수사 외압 의혹이 가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만약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다른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 대표가 말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등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한 대표가 특검법 재표결 국면에선 여당 당론 기조대로 가지 않겠느냐면서도 민주당 안이 끝내 부결되면 제3자 안도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원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국회 과방위는 오전 10시부터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힘을 실어준 반면 민주당은 방송 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청문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 후보자 사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최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마친 이 후보자가 증서를 제출한 뒤 인사 없이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불러 인사를 시킨 겁니다. 당시 장면 보겠습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이후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자신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중건 의원은 하다하다 이 후보자가 대전 MBC 법인카드로 혼밥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헌혈하지 않은 걸 문제 삼는 등 막무가내 질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44년간 헌혈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헌혈과 방통위원장 직무 수행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야는 또 이 후보자의 편향성 등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내일은 본회의가 열릴 걸로 보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 주시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사법 등 이 본회의에 오른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여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일단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여당이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자 본회의 상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 최상병 특검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저녁 한동훈 신임 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만찬을 제안했고 전당대회가 치열했던 만큼 대화합의 자리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 만찬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신임 지도부들이 모두 참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찬은 잠시 뒤인 저녁 6시 반부터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시작돼 저녁 8시 혹은 8시 반까지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한동훈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은 물론 당 대표에 출마했던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만찬 제안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대표의 통화 뒤에 자연스럽게 결정됐다며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윤 대통령도 어제 축사를 통해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대화합의 만찬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확정된 것이 없지만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율을 통해서 추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 정례 회동 계획 등에 대해서는 오늘 만찬을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당정이 소통하고 협력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당정이 화합하겠다, 하나의 마음을 모을 것이란 대답으로 가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관련 진상 파악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중앙지검의 요청에 대검찰청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진상을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갈등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조율 과정부터 신경전이 이어지는 만큼 진상이 완전히 파악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홍민기입니다. 네, 대검찰청 입장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 관련 논란의 진상 파악을 맡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사를 진행한 일선 수사팀은 진상 파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고체계에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김 여사 수사를 이유로 대상자들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 이 역시 고려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 오후 진상 파악을 미루고 필요하다면 자신만 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곧바로 진상 파악을 진행하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자치중앙지검장의 반발로 해석돼 검찰 내부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대검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원석 총장 출근길에도 중앙지검 반발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이 총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아꼈습니다. 진상 파악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김 여사 조사 장소 선정 과정과 사후 보고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고 체계에 있는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파악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들은 여전히 대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초반 조율 절차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만큼 진상 파악이 완전히 이뤄지기엔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거래도 막혔고 또 은행의 선정산 대출 취급도 중단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진 티몬 본사. 창문을 대부분 가린 채 사람들의 모습도 찾기 어렵습니다. 상품 결제 취소와 환불 지연 사태가 이어지며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도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신용카드로는 티몬 위메프 결제가 불가능하고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까지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환불을 받으려면 티몬이나 위메프에 직접 문의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휴가철 여행업계 피해가 늘면서 여행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는 곧 정산 완료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 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좀 대응안을 검토하게 될 것 같습니다. 티몬 측은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판매자들도 줄줄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자들이 한꺼번에 정산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셀러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 이용자는 총 900만 명으로 결제 추정액은 수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화를 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 인수에 이어서 올해 AK몰을 인수하고 북미와 유럽에 기반을 둔 글로벌 플랫폼 위시를 1억 7,300만 달러, 약 2,4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동안에 고객이 결제를 하면 그 대금을 자기들이 보관을 했다가 판매자별 정산 일자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대금을 갖다가 일단 급한 김에 지금 위시에 인수하는 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무리한 인수합병의 여파로 지금 그룹 전반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선정산 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티몬 측은 정산 시스템 자체를 바꿔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큐텐이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 어떻게 유동성을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마저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어 1세대 이커머스 업체 티몬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번에는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5월에도 이 출생아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는 건데요. 2만 명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증가한 건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19,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4명, 2.7% 늘었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년 7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상승 반전했는데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겁니다. 2만 명을 밑돌긴 했어도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는 것은 8년 6개월 만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5월 출생아 수가 19,000여 명의 턱걸이했던 기저효과에다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때문으로 봤습니다.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깰 것으로 예상된 올해 합계 출산율도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증가의 흐름들이 약간씩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이제 추계했던 올해 합계 출산율 0.68보다는 약간은 조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지난 5월 혼인 역시 2달째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 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712건, 21.6% 늘어서 두 달째 2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기저효과에다 정부와 지자체의 혼인 장려책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사망자는 28,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9명, 1.2% 줄었습니다. 그래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우리나라 인구는 8,999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55개월, 4년 7개월째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북한이 4일 만에 또다시 우리 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서도 이 풍선 낙하물이 발견됐는데요. 자,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이종원입니다. 네, 북한이 4일 만에 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쓰레기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또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은 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서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서도 풍선 낙하물이 발견돼 수거됐습니다. 위험성과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장소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조치한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추가 풍선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참도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면서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살포한 구체적인 풍선 개수나 내용물은 더 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대남 풍선을 살포한 건 올해 들어 10번째인데요. 사흘 전인 지난 21일에도 쓰레기 풍선 500여 개를 부양해 이 가운데 240여 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 쓰레기로 안전 유해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지난 18일 풍선 도발에 대응해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가동을 부분적으로 시작했는데요. 21일부터는 모든 전선에서 전면 가동에 들어가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오늘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서면서 접경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은 찜통 더위 속 곳곳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잦을 전망입니다. 정체 전선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는 지나갔지만 장마의 종료 여부는 현재 북상하고 있는 이 태풍이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자 벌써 내일이 중복입니다. 이 폭염이 기승인데 현재 특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 등 중북부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강원 영동 일부와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제주와 호남, 영남 일부 지역은 사흘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 3시 반 기준 강원 속초 34.7도, 전북 남원 34.6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33도를 넘었고 서울 30.9도, 동두천 30.6도 등 그동안 비가 잦았던 중북부 지역도 30도를 넘었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 전남 담양 담양읍의 체감온도가 36.5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높은데요. 중복인 내일은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북쪽에서도 상층의 티벳 고기압이 점차 남하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함께 두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밀어올리는 열기와 두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국적으로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뭐 이제 비는 소강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장마가 끝난 거는 아니라고요? 네, 기상청은 아직 공식적으로 장마가 끝났다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한반도를 뒤덮어 정체전선을 완전히 밀어올리면 끝나는데요. 지금은 잠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 있는 태풍이 지나고 난 뒤 한반도 주변 기압 배치가 뒤섞이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수축해 이 정체전선이 다시 내려와 활성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는 지나갔지만 지금도 크고 작은 비구름이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5에서 많게는 30mm 안팎의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전남 곡성과 화순, 경북 김천과 문경, 예천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섞이며 대기가 불안정해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중국 남쪽을 향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끌어올리는 막대한 양의 수증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오는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당분간은 전국적으로 5에서 많게는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잦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어대한이란 예상은 맞았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예상대로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죠. 한 신임 당대표 총선 참패 후 103일 만에 다시 화려하게 당으로 복귀하게 된 건데요. 한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지, 또 새로운 당정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지 어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온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김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 당선이시죠? 네. 네, 예상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요동치는 그 표심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조마조마했어요. 네, 그럼 어제 전당대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62.8%) 압도적인 득표율로 한동훈 대표가 화려하게 복귀했는데요.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께 축하를 드리나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둘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앞에 놓여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쉽게 얘기하면 속된 얘기로 머리 아픈 위치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그만큼 화려한 한동훈 대표의 복귀이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구조상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정말 이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 있다는 게 저희 분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김재원 최고가 집권 당의 그 지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왜 그러냐면 집권 당의 그런 안정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또 저희 야당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는 여당 내에서 역할뿐만이 아니라 야당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평가를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어제 평가를 어떻게 하냐 좀 색다른 평가인데 한동훈 대표의 화려한 복귀나 승리 이렇게 이제 축하와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으나 그러나 야당 패널로서 역할을 하려다 보면 이것은 한동훈의 승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3연패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3연패요? 지난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1패 회초리를 맞으셨고 총선에서 정말 더 두터운 회초리를 맞으셨고 요번에 사실은 당대표 선거에서 윤심이 강하게 작동한 후보가 따로 있다는 것은 뭐 국민들이 되게 짐작하시는데 여기에서 또 패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야박한 소리가 아니라 좀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방향의 기조를 좀 바꾸시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충언을 드리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한동훈의 승리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3연패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본인에게도 보약이 되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3연패라고 보셨어요? 친윤 후보로서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친윤이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근데 윤 대통령의 3연패 이런 것은 이제 야당에서 어쨌든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프레임을 만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62.8%의 득표를 한 것은 사실 과거의 당대표들보다도
아주 그 크게 득표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김기현 대표 때와 비교하면 한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득표율이. 그리고 그 앞의 역대 대표들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득표를 많이 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물론 뭐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뭐 그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 당이 처한 상황에서는 총선에서 괴멸적으로 패배를 하고 네. 여당이 그렇게 총선에서 패배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전열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고 질이 멸렬한 데다가 또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국회를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께서는 또 지금 사실은 빨리 교도소에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오히려 재판을 늦추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엄청 그 답답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인식을 주고 있는 분이 4명 후보 중에는 그래도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과 가장 잘 싸울 것 같아서 당선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과거 법무장관 때 잘 싸우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당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이 변화하겠다, 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도 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은 굉장히 공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차별성을 내세웠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당원들에게 득표하는 효과가 있었죠. 민주당과 잘 싸울 것 같아서 당선된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싸움은 야당이 하는 것이지 여당이 합니까? 지금은 이제 국회를 점거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이미 지적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사실 우리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답답함을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볼 땐 이렇게 좀 해석을 집권당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어대한이라고 했지만 윤심이 작동하는 후보는 따로 있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 짐작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한동훈 후보를 선택을 했을까? 윤심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민심과 지지가 정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총선 때 찍었던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나 심지어는 보수층에 있는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지금 철회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대안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윤심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 것인 거죠. 다시 말해서 보수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음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은 왜 대통령에게 보수의 지지자들까지도 저렇게 마음이 떠나서 윤심이 실리지 않은 한동훈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겸허한 반성 위의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저 한동훈 대표를 뽑아준 그런 어떤 보수의 당원들과 보수 지향적인 국민들의 그런 어떤 선택에 부응하는 길일 텐데 우리 현명하신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야당과 잘 싸울 것 같아서 이런 분석을 하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곤란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빨리 교도소로 보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지금 표심이 그건 맞습니다. 네, 워낙 진흙탕 싸움의 전당대회라는 오명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되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갈등 봉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갈등 봉합을 넘어서서 갈등을 해소해야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한 2가지 정도인데요. 우선 당내 경쟁자들과는 사실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그 상호 공격이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경선에서 벌어진 좀 도가 지나친 면은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치유를 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종의 말하자면 네거티브의 상대방이었던, 즉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좀 많이 공격을 당한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선거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무래도 너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당의 운영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다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그것도 뭐 개인적인 그냥 사감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적인 업무 처리, 특히 총선 과정에서 대통령 영부인과의 그런 문자 메시지를 두고 벌어진 이야기가, 이게 뭐 문자가 공개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인간적인 이 갈등 구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인간관계가 거의 파탄났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당연히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것은 앞으로 당의 운영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이 미래를 위해서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전당대회 끝나고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나경원 나경원 후보와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좀 바쁘시고 저도 좀 하느라고 제대로 이야기는 못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 인사를 건네긴 하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전부 정치를 오래 하시고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보자들끼리의 갈등 구조는 크게 앞으로 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갈등을 이제 해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네. 보는 것이,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이것이 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 입장을 보면, 개인적 입장으로요? 사인 간에도 예를 들어서 감정이 굉장히 상했을 때 서로 뭐 봉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뺄 수 있지만 못이 박힌 자리는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치유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진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인데, 정치권에서 진심의 그런 노력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있고, 또 원희룡 후보님과는 기본적으로 저는 다음 대권을 향한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분의 갈등은 봉합이 되더라도 끊임없는 갈등 관계로 대권을 향한 갈등으로 갈 겁니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 세월을 낚으라면서 기회를 기다려라, 이렇게 당의 어른으로서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님과는, 나경원 후보님은 당 대표가 되면 대권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대표가 되지 않았으니까 대권에 출마 기회가 열려 있다고 이제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나경원 대표님에 대해서는 그 공소 취하의 문제가 정말 이건 감정을 넘어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닌가. 저게 봉합이 될까.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 1차 갈등이 있을 때 소위 폴더 인사로 해결이 됐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봉합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갈등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노력을 해야 김재원 최고가 바라시는 치유를 통한 해소, 여기까지 가겠지만 정치권에서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최고위원 선거까지 끝났지만. 아니 근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이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도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여전히 야당이니까. 여야의 입장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책위 의장도 있고요, 사무총장도 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잖아요. 이런 당내 인선 과정에서도 어떤 봉합의 과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제 인사권자인 당 대표가 그렇게 화해의 그 어떤 모습으로 소위 흔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탕평 인사를 하고, 그를 통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도 스스로가 당에서 자기가 활동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으로 당직도 임명하고 당의 체질을 바꿔야 될 현실적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대표에게 인사 잘못했다, 뭐 자기들끼리만 등용한 인사다, 이렇게 너무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좀 한동훈 대표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경원 쪽 또는 원희룡 쪽
이런 분들을 한 분씩 받아서 당직에 임명함으로써 그 화해의 제스처를 네. 보낸다는 것은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화해 제스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만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신임 대표 등을 포함해서 대통령실로 초청해 저녁을 먹습니다. 단 둘이 따로 만날지가 관심이었는데 당장 오늘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탑시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조사가 미뤄지던 것을 의원께서 결단하셔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합의 만찬 자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오늘 만찬이 관심이에요. 오늘 김치고 의원께서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 가시는 거죠? 네. 네. 메뉴가 삼겹살이라고요? 그래서 저들은 아직 아직 못 모르시나요? 받았습니다. 삼겹살이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할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장소 자체가 야외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독대하거나 뭐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같이 식사하다가 뭐 잠깐 따로 만날 수도 있지 않아요? 뭐 당장에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으니 같이 잘 협력하자라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주고 또 그런 정도의 만남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낙선한 후보들도 다 배석을 하는데 또 하나 관심이 김건희 여사 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전에 들으신 거 없으세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지도부 만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배석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자리 배치도 꽤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자리 배치 예상하세요? 네, 그럼요.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정치의 예술이죠. 정치의 당연히 예술이다. 한동훈 당 대표와 대통령님과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좌석 배치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얼만큼 가깝게 보이느냐 이제 이걸 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언론의 관심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셔서 축사를 할 거냐 이 문제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분석하는 언론들이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로 선출이 되면 전화 통화를 할 거냐 밥을 먹을 거냐. 근데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나 예상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석에 축사를 했고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다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끝나고 통화했고 오늘 이제 만찬까지 이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것을 이게 폭풍전의 고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 이후에 뭐 윤리위원회 회부한다는가라는 방법으로 끌어내렸던 전례를 생각해 보면 불안해요, 사실은.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게 뭐 3일 천하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렇게 가는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대통령실에서는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을 의무들을 차곡차곡 다 해놓고 명분을 쌓아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오늘은 좀 화기애애한 자리를 모처럼 국민들 앞에 좀 잘 보여주시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훌륭한 최고위원께서는 당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게 민심의 크기를 좀 한 번쯤 대통령께 잘 말씀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저는 우리 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분이 이준석 대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도 비슷한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저 이야기 들으면 꼭 이준석 대표 이야기 해가면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폭풍 전야의 고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 파리 올림픽에 참석을 하실 일정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새로운 지도부와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많죠. 그리고 그동안에 알려진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사실이 아닌 거 또는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한편 좀 잘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서둘러서 오늘 만찬 자리를 준비한 것 같고 그렇다면 좋은 분위기로서 또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너무 망하기 바라지 마세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덕담 나눠주셨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이제 핵심 뇌관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번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 영부인의 결단이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부터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질문들이 주어질 것이고 또 당 대표로서 그 부분에 답해야 될 이제 의무들이 이제 정확하게 생긴 거죠, 공식적으로. 정말 그 선거가 한동훈 대표 선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건강하고 합리적인 당정 관계, 그다음에 민심의 파도 위에 민심을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당 대표로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사안 답변할 때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균형을 잡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 어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그것을 대변해서 좀 한편 편을 드려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 민심도 거들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총선 때부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어요, 이 김 네. 여사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뭐 최상병 특검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결과 당 대표로서 뭔가 입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마 그 다음 대선 후보로서 자리매김하는 한동훈 대표의 아주 민감한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한 편만 들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당 대표 입장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 뭐 현명한 답을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이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은 이렇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중립적 양쪽을 다 편드는 이런 발언이 아니라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이제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당 대표 되신 지 하루 됐으니까 이런저런 의미를 담아서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현명한 대답을 했다라고 그럴 평가해 수밖에 주셨어요. 없죠. 네. 그런데 김채고 의원께서 오늘 라디오 인터뷰 제가 들어봤는데 좀 모호하다라고 비판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비판한 것이 아니고 네. 정확히 입장을 밝혀라. 선거 때도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의 눈높이 또는 민심에 맞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계속 뭐 민심, 국민의 눈높이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로 갈 수가 없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가 뭘 해야 된다는 거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으면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야 될 순간이 온다. 그런데 대표가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궁금하다.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정치권에서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10년 이상 정치를 하셨는데 늘 새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새정치 내용에 대해서 네.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 비판적인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했던 것이고요.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제3호장소에서 조사한 사례는 너무나 많고 또 수사의 목적과 필요성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사건 자체의 특수성이 이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그런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당론, 다음 키워드는 당론입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속도를 낼 뜻을 밝히면서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동참을 촉구하면서 당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온도차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여야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의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민심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당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고 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과정을 저희 당이 갖고 있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드릴 겁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는 남의 당론에 관심도 많으시다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이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김재원 최고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동훈 당 대표가 어느 순간인가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할 때가 온다. 네. 그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둘 다 드렸는데 예, 오늘 뭐 첫날이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제 3자 추천 특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 대표 후보일 때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당의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당론을 정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입장이 좀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그러나 저런 결과가 만약에 당대표 후보 때 말씀하셨던 내용보다 당대표가 된 이후에 굉장히 후퇴한 그런 어떤 입장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저런 것들이 계속 쌓일 거거든요. 지금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저것은 사실은 후보일 때에 비해서 한 걸음 후퇴하는 모습이거든요. 의원총회의 입장 자체는 변한 게 없다라고 말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의 결정에 쉽게 책임을 넘기는 지금 수순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런 것도 이제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오늘은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의원총회나 의원들 당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머지않은 시간에 온다. 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한동훈표 특검법, 제3자가 추천하는 최혜병 특검법이 대안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지금 당내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김채고 의원께서도 그렇고요.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의 헌법인 당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헌 제61조에 보면 원내대표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즉 교섭단체라는 것은 우리 당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당대표가 예를 들어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는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런데 그 발의할 권한은 원내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생각이 다르다. 예를 들어 원내대표는 그거 발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대표는 그 원내대표의 의지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당대표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놓은 지는 시간이 꽤 흘렀고요. 지금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의원들 사이에서 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의원총회거든요.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 이 사안을 붙여서 의견을 물어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이 당론으로 아예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고적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당론으로 결정을 했다면 더 나가서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와서 민주적 절차에서 토론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그냥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고 저 한동훈 대표는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분위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총회라든가 의원들의 저 의견을 들어본다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반대하죠, 당연히. 그래서 특검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인지 이제 모호하게 국민의 눈높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답을 추궁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견을 말씀하실 때 점점 말씀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인사입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를 두고 후보자와 과방위원장 사이에 기싸움도 벌어졌는데요. 녹취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할까요? 이진숙 후보자와는 MBC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차례입니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정동영 위원님을 정선배라고 부르면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MBC가 뉴스 데스크에 서로 광고를 하고 싶어서 이른바 마쿠 로비를 할 때였고 드라마 왕국, 예능 왕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언론 노조가 주도적인 회사 내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나랑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인사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글쎄 이제 저런 것은 굉장히 강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위원장으로서 이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제스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특별하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이틀간의 청문회를 야당에서 이제 잡은 의미에 대해서 또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이진숙 후보자가 부적격임을 따져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틀 동안 적어도 그런 모든 문제들을 검증해봐야 되겠다. 이틀간 열리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례적인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례적인 후보자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야당으로서는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하나하나 다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적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MBC가 노조에게 지배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맞잖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아니라 아마 공자님이 와서 인사청문회를 해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MBC 문화방송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즉 MBC 대주주의 이사 구성을 지금 이제 이사 구성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지금 탄핵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후보자가 들어가면 또 탄핵을 해서 못하게 막고 해서 지금 결국은 방문진 이사 구성을 못하게 막으려는 그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이 지금 이진숙 후보자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인가라는 것을 어떻게든 털끝만한 혐의라도 들춰내려고 이틀씩 인사청문회를 하고, 심지어는 40년 동안 헌혈 안 했다고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는 보통 저 정도 들춰내면 별게 다 나올 텐데 참 훌륭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마 제가 민주당 실력으로 따지면요, 정말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오셔도 온갖 험담을 다 할 텐데, 기껏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무슨 노조 탄압 이야기하는데, MBC 노조 때문에 문제 있다고 많이 지적받잖아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두 분의 엇갈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김재원 최고위원님 여당의 이제 지도부십니다. 그래서 방송이라고 하는 의미, 방송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좀 깊이 좀 들여다 보시기를 바라고요. 뭐 제가 아시다시피 청와대 대변인과 이제 홍보수석으로 불리는 국민소통 수석을 했고, 그런 언론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이 자리에서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그 말씀에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최고 지도부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방통위원장 청문회는 내일까지 이어지니까요.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밤사이 부산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기습호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주민이 구조되기도 했는데, 가끔 비가 내리겠다는 기상청 예보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 물을 주민센터 직원들이 연신 밖으로 빼냅니다. 가재도구 대부분은 물에 젖어버렸습니다. 밤사이 갑작스레 내린 비로 허벅지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침수 피해를 본 겁니다. 전기까지 끊겨 어둠 속에서 대피했던 주민은 예보 없이 쏟아진 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물을 몰라고 일하니까네. 이거 전부 다 자빠져갖고 둥둥 떠져갖고 신발하고 막 이어갖고 그래갖고 나가지를 못해갖고. 자정부터 오전 사이에 부산 지역에 내린 비는 대청동에 있는 공식 관측소 기준으로 172.4mm, 새벽 2시 무렵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기습적인 호우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저지대 아파트나 상가 지하들이 침수됐고, 물이 마당과 방 안까지 차올랐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소방이 신고를 접수해 배수 지원 등 안전조치한 사례만 밤사이 43건에 달했고, 19가구 주민 26명이 친척 집이나 숙박업소로 대피했습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도 이어진 가운데 부산 지역 일부 관측 장비가 낙뢰로 고장나 강수량 정보 수집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물폭탄이 떨어진 지역이 있는 반면 부산 금정구 강수량은 10mm 정도에 그쳐 부산에서도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날 밤 기상청은 부산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지만, 자정이 지나자 호우주의보에 이어 경보까지 내려질 정도로 기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와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남풍이 밤에 더 강하게 유입돼 북쪽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와 만나 급격하게 비구름대가 발달했고, 기상청은 부산 지역에 비가 5에서 60mm 더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고, 부산시는 하천 주변 지역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최근 국지적으로 내리는 장맛비,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강원 지역의 경우는 비가 그치면 도로가 끊기는 사고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야 완전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새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한 비가 내린 강원 횡성 지역. 도로에 누런 토사가 흘러내립니다. 많은 비로 도로 경사면이 유실됐습니다. 중장비를 투입한 상황 빠르게 치우고 있지만 횡성 외곽을 잇는 지방도는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새벽에 5시경에 폭우가 내렸는데 그때 토사가 흘러내린 것 같아요. 길이 다 막혀가지고
토사를 다 치우려면은 오늘 하루는 아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구름이 동쪽으로 지나가며 강원 지역의 경우 최근 밤마다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북부, 하루는 중남부 등 국지적으로 폭우가 집중되는 상황. 날이 개면 곳곳에서 도로가 끊기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과 철원을 잇는 국도 5호선. 지난주 집중호우 때 도로 옆 비탈면이 절벽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덤프트럭이 쉬지 않고 돌과 흙을 퍼붓고 있지만 절벽 경사가 심해 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가는 길이 끊기며 1시간 우회해야 하는 주민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원평리나 사창리 쪽 주민들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엄청 불편하게 엄청 돌지. 많이 도셔야 되죠. 그렇지. 고탄으로 해서 고차는 거. 인제와 양구를 잇는 지방도로 역시 현재 꽉 막혔습니다. 낙석 방지용 펜스는 힘없이 쓰러졌고 아름드리 나무도 뿌리채 뽑혔습니다. 100톤이 넘는 낙석과 토사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산간도로가 유난히 많은 강원 지역에서 이번 장마 기간 통제된 도로는 현재 모두 7곳. 응급 복구 후 다음 달 초까지 차례대로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완전 복구는 비가 모두 그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과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또 투약한 6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매자들은 합성 마약뿐만 아니라 직접 대량으로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어슬렁거리더니 작은 물건을 풀숲 사이로 던집니다. 잘 보이지 않게 숨기려는 듯 던진 물건을 발로 툭툭 밀기도 합니다. 이 남성이 숨긴 건 다름 아닌 대마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표지판이 서 있는 큰 길가에 마약을 숨겨둔 건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 마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 남성을 비롯한 운반책들은 이곳뿐 아니라 빌라 계단이나 공중화장실 문틈 등 곳곳에 마약을 숨겨 운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한 건 40대 A씨. 운반책들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뿐만 아니라 조경업자 출신인 B씨가 직접 재배한 대마까지 공급받았습니다. 판매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접근과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을 이용했습니다. 대마 재배 공급체, 다크웹 마약류 사이트에서 광고, 주문 응대 등을 하는 판매자 계정 관리체, 필로폰 공급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도권 등지에서 대마 필로폰을 판매하여 A씨 일당은 올해 초 4달 동안 이런 식으로 마약을 유통해 가상자산 형태로 불법 수익 2,600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다크웹 가상자산 전문 수사팀이 지난 2월 처음으로 A씨 일당의 범행을 포착했고 이후 차례대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검거된 이들은 모두 60명. 이 가운데 판매자 7명과 매수자 3명은 구속됐습니다. 또 이들이 가지고 있던 대마와 필로폰 등 6종류의 마약 27억 원어치가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마약 혐의를 적용했는데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 조직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시가로 500억 원이 넘는 필로폰 16kg을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오늘 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태국인 A씨를 구속한 채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에 있는 총책과 공모에 반죽기계 안에 필로폰 16kg 5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른 나무 재단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라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인 64.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학교 폭력의 98%는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가운데 40%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쌍방 신고를 당했다고 답해 법적 분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사실상 예약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결집을 이뤄내면서 초반 기세를 매섭게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트럼프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조기 특파원입니다. 하루 만에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대의원 수를 확보한 해리스 부통령은 곧장 경합주인 위스콘신으로 향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가 대관식을 치른 곳을 찾아 맞불을 놓은 겁니다. We believe in the promise of America. And are we ready to fight for it? And when we fight, we win. 민주당 진영은 해리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뭉치고 있습니다. 상하원 원내대표가 동시에 해리스 지지에 나섰고 바이든에게 등을 돌렸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힘을 실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리스 밈이 쏟아지며 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부인이 부통령이 되자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잘 나가던 변호사직을 관뒀던 해리스 남편은 이제 선거운동을 전폭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The dereliction of duty, inciting an insurrection, and all those other things. We're going to make that very clear. She's going to be able to make that case. 코로나에서 회복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해리스의 대선 승리가 왜 중요한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What will your message be tomorrow night? 바이든 사퇴 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44대 42로 나타나 해리스의 초반 기세를 입증했습니다. 아직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 지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예산은 최대한 줄이면서도 세계적인 도시 파리 전체를 올림픽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네, 주요 관광지가 경기장으로 변신했는데요. 자, 파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경재 기자 나오시죠. 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경재 기자? 오늘도 파리의 주요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그랑팔레가 보이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저렇게 이제 삼색기가 꽂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그랑팔레인데요. 1900년에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해서 지어진 역사적인 건축물이고요. 현재도 많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펜싱과 태권도 경기가 펼쳐집니다. 두 종목 모두 우리가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특히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와 또 여자 에페 단체 등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요. 지난 도쿄대회에서 노골드에 그쳤던 태권도에서도 남자 58kg급의 박태준과 또 80kg급의 서건우 등에게 금빛 발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이번엔 살짝 옆으로 이동한 것 같은데 뒤로 보이는 금색 돔이 뭔가요? 네, 제 뒤로 저 멀리 금색 돔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앵발라드입니다. 1670년에 루이 14세가 퇴역 군인들을 위한 휴양소로 지은 건물인데 나폴레옹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곳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곳에서 우리의 오랜 효자 종목인 양궁 경기가 펼쳐집니다. 네, 여자 단체전은 무려 이제 10회 연속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요. 또 남자 단체와 남녀 개인 그리고 혼성 경기 등 5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파리 올림픽의 가장 큰 특징이 생강에서 개막식이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자가 서 있는 곳도 생강 근처인가요? 네, 제가 또 잠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이곳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파리의 상징인 생강입니다. 선수들이 배를 타고 6km를 이동해서 개회식에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장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알렉산더 3세 다리인데요. 역시 금색으로 된 동상 4개가 귀퉁이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강에는 37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곳 알렉산더 3세 다리가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 뒤로 이제 관람석도 볼 수가 있는데 개회식에서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에펠탑이 있는 트로카데로 광장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개막식의 피날레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경재 기자 덕분에 파리 시내를 다 구경한 것 같은데요. 파리에서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놀이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화가 신윤복의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전시부터 우리나라 간송미술관과 프랑스의 더 샌드박스가 협업한 전시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많게는 700명 정도가 다녀간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K컬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번 전시는 올림픽 공식 문화 프로그램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관람객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Alors, je trouve que c'est le début de l'exposition et ça m'intéresse vraiment. Je suis venue par pur hasard et ça m'intéresse vraiment du coup l'exposition. Ça m'apprend plus sur la Corée et j'aime bien ça. 유럽 문화보다 다른 게 많이 있어서 좋아했어요. 왜냐면 노래, 식사 다 달라요 프랑스보다. 그래서 좋아했어요. 네, 프랑스를 이렇게 매료시키고 있는 K컬처처럼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도 멋진 경기력으로 많은 각광과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금빛 동상 많이 보여드렸는데 금메달 많이 땄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네, 파리올림픽 개막은 토요일 새벽이지만 우리 선수단의 경기는 내일 시작합니다. 네, 세계 최강 여자 양궁이 첫 테이프를 끊는데요. 집안 싸움을 피하고 3관왕을 노리려면 예선격인 랭킹 라운드부터 중요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손을 모아 결의를 다지는 여자 양궁팀. 협회가 따로 마련한 파리 사전 캠프에서 시차 적응도 컨디션 관리도 마쳤습니다. 막상 다가오니까 즐겁네요. 여자팀 셋은 모두 올림픽 무대가 처음입니다. 새 얼굴들은 월드컵에서 2차례 중국의 단체전 금메달을 내줘 경험이 부족하다, 불안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오히려 10회 연속 단체전 우승을 향한 자극제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다 누구나 다 처음은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자팀은 예선격인 랭킹 라운드에서 우리 선수단을 통틀어 첫 실전에 나섭니다. 이 순위로 개인전과 단체전 대진표를 짜는 만큼 집안 싸움을 최대한 피하면서 메달 경쟁하려면 모두 상위권에 오르는 게 필수입니다.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남자팀도 같은 날 이어서 4대에 섭니다. 2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에 앞장선 맏형 김우진, 도쿄 2관왕 파이팅의 아이콘 김재덕, 3수 끝에 올림픽 무대를 밟은 이우석까지 서로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우리 팀 남녀 1등이 짝을 지어 혼성 경기에 나서기로 한 만큼 3관왕을 노리려면 실력 발휘가 절실합니다. 여기 있는 누가 혼성전을 나가도 금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파리 앵발리드를 본뜬 세트에서 무념무상 10점을 쏘는 슈팅 로봇과 싸우면서 완벽 준비를 마친 한국 양궁팀. 이제 세계 최강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올림픽 본선에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체급이 있습니다. 네, 바로 남자 80kg급인데요. 이 파리올림픽에선 서건호 선수가 이 종목에 처음으로 출전해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이대건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나오는 발차기가 매섭습니다.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에 출전하는 서건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 80kg급에 출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단 한 번도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서건우는 키 184cm에 몸무게 80kg으로 유럽 선수들에 비해 체구가 작은 편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상체 보강 운동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달리기나 웨이트 그런 위주로 더 많이 해서 또 좀 상체가 좀 약했어가지고 상체 위주로 더 많이 해주고. 서건우는 아예 처음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공격을 구사합니다. 이를 위해선 거리를 최대한 두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가 키가 크고 다리도 길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를 압박한 뒤 앞발을 엉켜서 들어가는 공격을 연습해왔습니다.
상대 안으로 더 파고들고 이제 상대가 이제 발을 차는 거리가 안 나오게끔 하는 훈련을 또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제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세계 랭킹 4위인 서건우의 경쟁 상대는 5위인 요르단의 엘샤라바티와 1위인 이탈리아의 알레시오.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의 올림픽 본선 첫 출전이라 부담이 클만도 한데 이렇게 의지를 다집니다. 저도 올림픽에서 한번 일내고 오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행한 각종 캐시와 상품권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표조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위메프와 티몬이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급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김민기 씨가 33년 동안 운영한 소극장 학전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떠나는 길에 함께한 문학의 선후배들은 눈물 맺힌 노래와 연주로 고인을 기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가수 김민기 씨가 연극 무대 뒤에서 인생 2막을 펼쳤던 대학로 소극장 학전. 소극장터로 운구차가 들어오자 일찍이 기다리고 있던 문학의 선후배들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영정사진으로 남아 33년 동안 일군 못자리에 마지막 인사를 건넨 김민기 씨. 시민들이 놓고 간 맥주와 국화꽃이 고인을 향한 그리움만큼 빼곡히 쌓였습니다. 요란함이라면 질색하던 고인을 기억하는 듯 빈말을 삼킨 참석자들은 빗물 섞인 아침 이슬 노래로 서러움 가득한 연주로 시대의 예술가를 부흥했습니다. 고인이 떠나는 길에는 학전 독수리 오영재 배우 설경구와 장현성, 황정민과 가수 박학기, 이적, 유홍준 교수 등 각계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가시는 길은 가족분들 가족장으로 하시기로 했으니까요. 우리들은 여기서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로 시대에 저항하고 대학로 뒷것으로서 수많은 후배를 길러낸 김민기 씨는 이제 조용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산지연 일파만파, 티몬과 위메프의 무슨 일? 네, 최근 티몬 때문에 여름 휴가 망쳤다는 분들 많은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네, 티몬 위메프 하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중개 플랫폼이잖아요. 의류, 식품, 가전, 여행 상품까지 네. 그야말로 있을 만한 건 다 파는 그런 플랫폼인데 여기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27일, 28일, 29일, 토, 일, 월 이렇게 3박을 제가 구매를 했었고요. 금요일 오후 4시에 이제 카톡으로 이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예약된 건에 대해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그냥 통보를 이렇게 카톡으로 날린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도 없고 괜찮은 숙소 자체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휴가가 그냥 날아간 거죠. 예, 사용이 불가하다, 그냥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날린 거다, 이런
말을 듣는데 제가 다 답답해지는데 네. 근데 이 원인이 정산 지연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소비자가 결제를 하게 되면 이 대금이 바로 판매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정산 날짜에 맞춰서 한 번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에게 현재 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판매자가 상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일부 소비자는 현재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피해는 비단 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파는 소비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 피해 규모가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정산이 지연된다는 건 지금 회사에 줄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은 큐텐이거든요. 이 G마켓을 창업한 구영배 대표가 2010년에 싱가포르에 창업한 이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이 같은 정산 지연은 사실 지난 8일 위메프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는 티몬까지 확대된 상태인데요. 앞서 큐텐은 17일에 이 해명을 하면서 이 플랫폼 고도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시적인 전산 장애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하다 보니까 이 큐텐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현재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자본 잠식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확장이 화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지난 2월에 이 큐텐이 미국의 기반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위시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1억 7,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을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인수합병의 여파로 지금 그룹 전반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큐텐은 지난 5월에 이 정산 대금 주기를 일주일에서 한 달로 늘렸거든요. 이렇게 긴 주기를 활용해서 이 정산 대금을 이 인수 대금으로 돌려서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판매자나 소비자가 그러면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큐텐 측은 소액 판매자에 대해서는 현재 대금 정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규모가 큰 판매자에 대해서는 좀 대금 정산을 기다려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산과 환불 절차가 정상화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가 이 티몬과 위메프와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면서 일부 소비자의 경우에는 결제 취소에 따른 환불을 조금 당분간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게다가 주요 은행들도 이 판매업자가 은행을 통해서 이 정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이 선정산 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한 사태입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사태가 커지는 만큼 정부도 이번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향후 사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거의 폐업 상태고 혼수 상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배달앱 때문에 혼수 상태, 누가 혼수 상태가 된 거라는 건가요? 네, 바로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입니다. 요즘 워낙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 주문이 많다 보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 배달앱 중개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중개 수수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싸요? 저희가 그래서 예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예컨대 25,000원을
이제 주문했다고 하면 여기에 중개 수수료, 결제 대행 수수료, 배달비, 부가세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까지 다 빼고 나면 결국 이 업주가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또 올리기로 하면서 이 업주들의 원성을 샀는데요. 이 최근 배달앱들이 구독 경쟁을 심화하면서 이 수수료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이 배달 수수료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또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자영업자도 자영업자지만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배달앱 플랫폼과 자영업자가 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가 출범을 했고 어제 첫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 어제 회의에서는 뭐 수수료 부담 완화와 뭐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이 논의됐고요. 뭐 구체적인 상생안은 오는 10월까지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배달앱 플랫폼과 이 자영업자가 머리를 맞대긴 했는데 여기에 소비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약간 착한 수수료가 나올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착한 수수료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렇게 출생아가 연달아서 증가한 건 오랜만이죠? 네, 2015년 이후 무려 8년 반 만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올해 5월에 이제 세상의 빛을 본 출생아는 19,000여 명입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서 500여 명 정도 늘었고요. 수치로는 2.7%입니다. 지난해 4월에 이어 2달 연속 좀 희망적인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5월 출생아는 19,000여 명으로 아직은 2만 명을 밑도는 수준이고요. 올해 1월부터 5월 누적 출생아도 99,000여 명으로 10만 명을 밑돌아서 역대 최소치이긴 합니다. 사실 뭐 그동안 저출생 문제 때문에 지역 소멸론을 넘어서 인구 소멸론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이렇게 출생아가 늘어난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이 부분은 통계청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5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출생아가 감소해 와서 전년 동월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2%였었는데 상대적으로 기저효과가 좀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8월부터 23년도 상반기까지 혼인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조금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이 결혼을 해서 첫 출산까지 한 2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네, 코로나 시국에 미뤘던 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도 늘어났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올해 5월 혼인 역시 또 두 자릿수로 연속 2달 연속 증가했고요. 지난 4월에 이어서 20%대 증가율을 기록해서 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네, 일단 기대는 크지만 이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다만 통계청은 2022년 이후 혼인이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고 있어서 인구는 9,000명 가까이 자연 감소했고요. 이런 인구 감소는 현재 5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반가운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최하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무신사 스탠다드가 디자인한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대회 국가대표팀 개폐회식 단복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베스트 단복 톱 10에 선정됐습니다. IOC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장 패셔너블한 단번을 선보인 10개국을 꼽았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됐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에 나섰습니다. 하나금융은 이천 선수촌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GS건설이 호주 인프라 시장 첫 진출 사업인 노스 이스트링크 도로공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GS건설은 호주 멜버른에 있는 NEL 도로공사 현장에서 허윤홍 대표와 파트너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기원하는 스모킹 세러머니를 진행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세계 4대 미술관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5년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술관 정면에 세계적인 설치 작품을 선치하는 더 파사드 커미션을 후원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계열사들과 SK그룹 자원봉사단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2004년 봉사활동이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뒤에 진료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느낀 분들 많으시죠.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그렇게 과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네,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평균 18분가량을 기다렸다가 8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턱없이 짧은 진료 시간을 지적할 때 흔히 사용하는 3분 진료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한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를 보면 진료 시간이 4분에서 5분인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고 1분에서 3분이라는 응답도 17.6%나 됐습니다. 지난해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 55%는 의사와 만나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겁니다.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 이후 기다린 시간은 17.9분으로 평균적으로 외래 환자가 18분가량을 기다려 8분 진료를 받은 셈입니다. 외래 진료를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받았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8명이었고 외래 서비스를 원하는 날짜에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평균 7.7일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기 시간이 가장 긴 30일 이상의 경우는 12.4%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입원 환자들은 평균 일주일가량 병원에 머물렀는데 입원 진료를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받는 경우는 절반가량이었고 원하는 날짜를 예약해서 입원한 환자가 41.3%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의사의 서비스 질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신뢰도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습니다. 의사의 예의 있는 응대와 알기 쉬운 설명, 배려 등 전반적인 의사 서비스 경험을 묻는 질문에 모두 90% 이상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하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환자도 10명 가운데 7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는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에 진료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이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축구협회 정관과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을 어겼다며 사실상 채용비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청이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고 산림의 가치와 숲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산림생태 탐방 행사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산림생태 탐방은 남원역 등을 통해 집결한 참가자들이 지리산 둘레길 오토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두 군데 코스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24살 이하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78명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나라박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네, 구조 작업을 벌이는 중에도 또 산사태가 일어나 이들마저 실종되면서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실성한 듯 산비탈을 뛰어내려가는 여인들. 무너진 흙에 파묻힌 가족들을 찾느라 넋이 나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 에티오피아 남부 고파 지역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애초에 사망자는 55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면서 2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희생자 가운데에는 어린이와 임산부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አደጋው የደረሰው አደጋ በጣም ከፍተኛ አደጋና ከአቅም በላይ ስለሆነ ቀጥሎም ደግሞ ከአደጋው ጋር ተያይዞ የተፈናቀሉ በርካታ ቁጥሮች እዛ አካባቢ ላይ አደጋው በደረሰበት አካባቢ ላይ መኖር የማይችሉ አካላት ስላሉ እነኚህን መልሶ ማቋቋምና 구조된 사람은 겨우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비라고 해야 삽이 전부이고 대부분 맨손으로 땅을 파내는 수준입니다. 참변이 일어난 다음 날 또 산사태가 일어나 구조 작업을 하던 사람들마저 삼켜버렸습니다. እንደሚያሳዩት ወደ 57 የሚሆኑ የሞቱ ሰዎች መለየት የተቻለበት ሁኔታ ነው ያለው። በወቅቱ አደጋው በሚከሰትበት ወቅት ነፍስ አድን ስራ ላይ የተሰማሩ ሰዎች ቁጥር በርካታ ከመሆኑ ጋር ተያይዞ 실종자를 가늠할 수 없어 사망자가 얼마나 증가할지도 모르는 상황.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에티오피아의 우기에는 산사태가 흔해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데킬라 제조 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4시 반쯤 멕시코 할리스코주 라로헤냐에 있는 호세 쿠에르보 공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할리스코주 당국은 공장에 있는 21만 9천 리터들이 데킬라통 2개가 깨졌다며 이 알코올이 배수관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1일 지구가 역사상 가장 더웠다는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 기록도 머지않아서 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거리,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스페인 중부와 남동부 지역은 이번 주 중반 최고 44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1만 명 넘는 폭염 관련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올해도 심상치 않은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Mucha agua, muchísima agua, como 3 litros diarios en las 8 horas que trabajo. Y es fuerte, bueno, mira, estoy... 유럽연합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난 21일이 관측을 시작한 1940년 이후 지구가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지표면 평균 온도는 17.09도. 지난해 7월 6일에 나온 최고 기록을 1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Because as the climate keep warming as a consequence of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we are bound to see new record being broken in the next few months, in the next few years. 올해 들어 6월까지 월 평균 기온은 매달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육지뿐 아니라 해수면 온도까지 함께 상승하고 있다고 EU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로 기록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If the transition towards La Niña that has been anticipated, so the cooling down of the Pacific, were to be very large and very rapid, then there's still a chance for 2024 not to become the warmest on record. 기후변화가 앞으로 지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크게 낮추는 등 전 세계가 함께 행동에 나서지 않는 한 반갑지 않은 최고 기록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체감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기도 여주 점동면은 오늘 낮 기온이 35.5도까지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는데요.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오늘 밤까지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고요. 전북과 경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퇴근길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 대전 25도, 강릉은 27도 예상됩니다. 중복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위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3도, 광주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내일과 모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